안녕하세요, 인생 수업 여러분. 오늘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하나 나누려고 합니다. 혹시 이런 상황을 상상해 보신 적 있나요? 평생 모은 재산을 자식에게 다 물려줬는데, 정작 내가 아프거나 힘들 때 아무도 찾아오지 않는다면요? 제 지인분께서 최근에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유산을 다 줬더니 그 다음부터는 연락조차 끊겼어요. 병원에 누워 있어도 안 와요. 그냥 모른 척해요. 내가 뭘 잘못했는지 모르겠어요. 정말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이런 일이 과연 특별한 경우일까요? 안타깝게도 그렇지 않습니다. 요즘 대한민국에서 가장 많이 들리는 부모들의 한숨소리예요. 수십 년간 피땀 흘려 모은 소중한 재산. 내 자식 잘 되라고, 내 자식 편하라고 기꺼이 내어준 그 마음. 하지만 돌아온 건 무엇인지 아세요? 전화 한 통 없는 자녀, 부모를 부담스러워하는 그 시선, 그리고 텅 빈 통장과 병든 몸뿐입니다. 어떤 분은 울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내가 낳은 자식이 맞는지조차 모르겠어요. 놀라운 건 이게 아주 특별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관련 기관 조사 결과를 보면 자녀에게 생전 증여를 한 부모의 60% 이상이 오히려 자식과 멀어졌다고 답했습니다. 절반이 넘는 분들이 준 이유에 사이가 더 멀어졌다라고 말한 거죠. 부모가 아프다고 해도 바빠서 못 가요. 외롭다고 말해도 엄마가 너무 예민하신 거예요. 그래 놓고는 새 차 뽑고 여행 가고 명품 사는 건 잘도 해요. 부모가 준 유산으로 말이에요. 이걸 뭐라고 부르시겠어요? 불효? 아니에요. 배신입니다. 한 지인은 아들들한테만 재산을 물려줬는데 결국 그 아들들에게 버림받고 쫄쫄 굶다가 돌아가셨어요. 죽을 때까지 꼭 강한 마음으로 가지고 있다가 충분히 쓰고 죽어야 합니다. 사랑도 중요해요. 가족 간의 정도 소중하고요. 하지만 세상은 냉정합니다. 주도권 없는 부모는 아무리 사랑을 줘도 끝은 비참해져요. 그렇다면 이제 물어야겠죠. 왜 이런 배신이 생기는 걸까요? 그리고 어떻게 막아야 할까요? 오늘은 왜 살아있을 때 유산을 쉽게 넘기면 안 되는지, 자녀와의 관계를 지키면서도 내 권리를 지키는 방법은 무엇인지, 그리고 지금 당장 무엇부터 준비해야 하는지를 실제 사례와 전문가 조언을 바탕으로 차근차근 말씀드릴게요. 절대 잊지 마세요. 사랑은 줘도 주도권은 빼앗기면 안 됩니다. 지금부터 후회 없는 인생 마지막 설계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 영상 한 편을 보는 것만으로도 앞으로 남들보다 더 현명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영상 끝까지 들어보시면 절대 후회하지 않으실 거예요. 오늘 주제가 마음에 드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여러분들의 응원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위로하고 도움이 되는 좋은 콘텐츠로 반드시 보답하겠습니다. 예전에는 이런 말이 당연했죠. 나는 다 자식 줄 거야. 자식이 든든해야 내 노후도 편하지. 그런데 요즘 부모님들은 그렇게 말 안 하세요. 오히려 이렇게 말씀하셔요. 이젠 줘도 조심해서 줘야 해. 다 주면 끝이야. 왜일까요? 서울에 사는 한 어머니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결혼을 앞둔 큰아들에게 아파트를 넘겨줬어요. 신혼에 필요하잖아. 엄마가 살던 집 내 이름으로 해줄게. 그런데 명예 이전이 끝난 뒤 아들은 새 며느리와 함께 들어왔어요. 처음엔 같이 지내요라며 웃던 며느리도 점점 말을 아끼더니 어느 날 이런 얘기를 꺼내더라고요. 어머님, 신혼집인데 따로 계시는 게 어떨까요? 그 말을 들은 아들도 엄마, 여긴 이제 제 집이잖아요. 새 출발하려면 우리 부부만의 공간이 필요해요. 결국 그 어머니는 자신이 평생 살던 그 집을 나와서 고시원 같은 원룸으로 옮기셔야 했어요. 그분이 조용히 하신 말씀이 정말 가슴 아프더라고요. 명예 하나 바뀌었을 뿐인데 나는 갑자기 여기에 있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두 번째 이유예요. 요즘은 고마움보다 거리감이 먼저 생겨요. 부모는 고마워할 거야 하고 줬는데 자식은 받을 만큼 받았다 생각하면서 거리를 두는 경우가 정말 많아요. 가족관계 전문가들이 이걸 심리적 분리라고 부르거든요. 받을 거 다 받았다고 느끼면 심리적으로 관계가 종료된 것처럼 느끼는 거죠. 실제로 최근 5년간 가족 상담센터 통계를 보면
미리 유산을 증여한 뒤 자녀와 관계가 악화됐다고 응답한 부모가 전체의 57%에 달해요. 절반이 넘는 분들이 준 이유에 사이가 더 멀어졌다라고 말한 거예요. 세 번째 이유, 부모가 약해졌을 때 진심이 드러나요. 몸이 아프거나 병원에 자주 가게 되면 그때 진짜 자식 마음이 드러나거든요. 그런데 이미 재산을 다 넘긴 상황에서는 자식이 부담스러워하거나 책임지지 않으려는 경우가 정말 많아요. 형이 집 받았잖아. 그럼 엄마 모시는 것도 형이 해야지. 나는 받는 게 없는데 왜 돌봐야 해요? 이런 말이 가족들 사이에서 오갈 때 부모는 가슴이 무너져요. 자식이 여러 명이면 책임은 서로 미루고 도움은 아무도 안 하려는 구조가 되기 쉬운 거죠. 네 번째 이유는 법적으로 넘긴 순간 그건 자식 것이 돼요. 많은 부모님들이 이렇게 생각하세요. 명의는 내 걸로 해줄게. 그래도 여긴 내가 사는 집이야. 예금은 줄게. 근데 내가 필요할 땐 쓸 수 있게 해줘야지. 부모님은 그렇게 생각 안 하시지만 자식은 내 거니까 내 맘대로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죠. 그 괴리 때문에 갈등이 생기고 상처가 남고 결국 멀어지는 거예요. 한 지인분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인간은 모두 변합니다. 아무도 믿지 마세요. 처음엔 너무 냉정한 말이라고 생각했는데 이런 경험담들을 들어보니까 이해가 되더라고요. 결론은 이거예요. 요즘 부모님들은 아세요. 내가 끝까지 주도권을 쥐어야 한다는 걸 말이에요. 살아있는 동안 내가 쓸 건 내가 써야 해요. 필요하면 도와주지만 내 삶은 내가 지켜야 하고요. 줄 건 주더라도 조건과 순서를 내가 정해야 해요. 바로 이게 요즘 부모들이 유산을 그냥 안 주는 진짜 이유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지금 실제로 많이 쓰이는 유산 전략 3가지를 중심으로 말씀드릴게요. 조건부 증여, 공증유언장, 신탁제도예요. 첫 번째, 조건부 증여입니다. 많은 부모님들이 처음엔 망설이세요. 내 자식인데 굳이 저런 걸 계약서로까지 써야 하나? 서운해하지 않을까? 하나하나 조건을 적는 게 좀 민망하고 괜히 자식 마음 상하게 할까봐 망설여지죠. 맞아요. 사실 부모 입장에서는 이런 조건을 적는 게 민망하고 마음에 걸릴 수 있어요. 괜히 자식한테 너 믿지 않는다는 메시지처럼 보일까 걱정도 되시죠? 그런데요, 요즘은 오히려 자식들이 먼저 말해요. 엄마, 아예 조건 정해두세요. 서로 오해 없게 책임감 있게 하고 싶어요. 받기만 하고 아무것도 안 하면 저도 마음이 불편해요. 이게 바로 지혜로운 증여의 시작이에요. 그렇다면 어떤 조건을 써야 할까요? 조건이라고 해서 무리하게 요구하거나 꼬치꼬치 따지자는 게 아니에요. 그저 내가 원하고 바라는 걸 솔직하게 기록해두는 것. 책임과 사랑을 함께 담는 방식이에요. 예를 들어 이런 내용이 있을 수 있죠. 내가 병원 가는 날엔 동행해주기. 한 달에 한 번은 집에 들르기. 명절엔 꼭 함께 식사하기. 내가 위급할 때 연락이 되도록 하기. 돌봄이 필요한 경우 책임지기. 이걸 문서로 남기고 공증을 받아두면 법적 구속력이 생기고 자녀 입장에서도 할 일을 명확히 알고 실천할 수 있어요. 왜 이렇게까지 해야 할까요? 부모 입장에선 정이 없어진다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실은 반대예요. 정 때문에 애매하게 넘기면 나중엔 그 정이 상처로 돌아와요. 너 왜 이렇게 해? 아니, 엄마 그런 줄 몰랐지. 받고 나서는 달라지더라. 그런 말들이 오가면서 관계가 멀어지는 거죠. 그런데 조건을 서로 합의하고 써붙이면 오해가 사라지고 후회도 줄어들어요. 자식 입장에서도 오히려 더 편해요. 지인이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엄마가 미리 정해줘서 고마웠어요. 받고 나서 뭘 해야 할지 몰라서 늘 죄송했는데 딱 기준이 있으니까 마음이 덜 불편하더라고요. 요즘 자식 세대는 부모와 정을 나누는 방식이 달라요. 말로 하지 말고 기준을 주고 선택할 여지를 남겨주는 것. 이게 배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부모님이 조건을 미리 걸어주면 자식도 부담을 느끼기보다 이걸 해드리면 되겠구나 하고 도리어 책임있게 행동하게 돼요. 사랑은 지켜야 사랑이에요. 증여는 사랑의 표현일 수 있어요. 하지만 책임 없는 사랑은 오히려 독이 돼요. 조건부 증여는 사랑을 책임과 함께 건네는 방식이고 내가 나를 지키는 최소한의 울타리예요.
주는 것까진 좋은데 그 다음엔 아무 말도 못하고 서운해하고 눈물만 흘리는 건 그게 진짜 부모의 역할일까요? 아니에요. 요즘 부모님들은 달라야 해요. 사랑도 주되 내 권리도 함께 챙기고 내 삶도 지켜야 해요. 그리고 그 시작이 딱 한 장의 조건부 계약서일 수 있어요. 두 번째, 공증유언장은 말이 아니라 문서로 남겨야 해요. 나는 정리 다 해놨다. 애들이 알아서 잘하겠지. 그런 건 말 안 해도 다 통하는 사이야. 이렇게 생각하셨던 분들 많으시죠? 그런데요, 정말 그럴까요? 말로만 해놓으면 그게 싸움의 시작이 돼요. 서울의 한 상담센터에 실제로 들어온 사연이에요. 세 자녀를 둔 78세 어머니가 돌아가신 뒤 형제 셋이 싸움이 붙었어요. 이유는 딱 하나였어요. 엄마가 너한텐 집 주신다고 그랬다며? 아니야, 나한텐 아파트 얘기 안 했어. 장남이니까 내가 당연히 받아야지. 그건 내 생각이지. 결국 서로 말 다르고 증거는 없고 감정은 뒤틀려서 결국 법정까지 갔어요. 그리고요, 그 싸움은 지금까지 3년째 계속되고 있어요. 나는 다 자필로 써놨어. 그런데 그것도 위험해요. 자필 유언장은 형식이 아주 까다로워요. 날짜 전부 본인 손글씨로 직접 작성해야 하고 서명도 필수로 필요하며 복사본, 녹음본, 증인이 없다면 다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조금만 조건이 어긋나도 법적 효력이 없고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요즘은 공증유언장을 준비해요. 공증유언장은 법무사나 공증인의 입회하에 법적 요건을 모두 갖춘 상태에서 작성되는 유언장이에요. 어떤 재산을 누구에게 언제 어떤 조건으로 왜 그렇게 남기는지까지 정확하게 문서로 남기는 방식이에요. 예를 들어 이런 식이죠. 아파트는 큰아들에게 50%, 딸과 막내에게는 각각 25%씩 상속한다. 예금은 장례비와 병원비로 우선 사용한 뒤 남는 금액은 사회복지단체에 기부한다. 이 집은 본인이 사망한 이후에만 분할 처분 가능하다. 그런데 요즘 부모님들은 여기에 감정도 같이 남기세요. 큰아들아, 네가 엄마 병 간병하며 늘 곁을 지켜줘서 고맙다. 이 집은 그래서 내게 준다. 내가 가진 건 많지 않지만 마지막까지 너희 셋 다 공평하게 생각했다. 이건 내 유산이자 내가 너희에게 전하고 싶은 마지막 마음이다. 이 한 문장, 그 어떤 재산보다 강한 마음의 울타리가 돼요. 자식들 서운해하지 않을까요? 많은 부모님들이 걱정하시거든요. 그런데 요즘 자녀들은 오히려 이렇게 말해요. 엄마가 다 정해주셔서 너무 고마웠어요. 괜히 우리끼리 감정 상할 일 없어서 마음이 편했어요. 나중에 말 나오면 그게 더 힘들었을 거예요. 유언장이 없으면 자식들끼리 싸우고, 유언장이 있으면 부모님의 뜻에 따라 다들 받아들이게 돼요. 공증 유언장은 내가 떠난 뒤에도 내 뜻을 지키는 최고의 도구예요. 작성도 어렵지 않아요. 법무사 사무실에 방문하거나 상담 후 방문 작성이 가능해요. 비용도 생각보다 부담되지 않아요. 유언장 공증 비용은 20만 원에서 50만 원 사이. 복잡한 상속 구조가 있어도 70만 원 내외에서 정리 가능해요. 금액은 공증사무소나 지역에 따라 약간 다를 수 있어요. 한 번만 정확히 작성해두면 남은 평생 마음이 편안해져요. 사랑은 말로 끝나는 게 아니라 책임 있게 정리할 때 진짜 사랑이 돼요. 지금 내가 가진 재산이 크고 작음을 떠나 내 삶의 마지막 장을 스스로 마무리하는 가장 현명한 방법. 그게 바로 공증유언장이에요. 세 번째 신탁입니다. 자산은 맡기고 내 자리는 지키는 법이에요. 혹시 내가 쓰러지면 그 다음은 누가 내 돈을 관리하죠? 치매 오면 내 통장 자식이 다 가져가면 어쩌죠? 명의만 넘겼다가 나만 내쫓기는 건 아닐까요? 이런 걱정 한 번쯤 해보셨죠? 요즘은 그래서 신탁을 찾는 부모님들이 늘고 있어요. 신탁? 그건 부자들이 하는 거 아니야? 많은 분들이 이렇게 물으세요. 그런데요, 지금 신탁을 가장 많이 활용하는 건 중산층 이상 일반 부모님들이에요. 왜냐하면 이제는 이렇게들 말씀하세요. 돈이 많아서가 아니라 내 뜻대로 쓰기 위해 신탁을 해두는 거야. 신탁은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내 재산을 지금은 내가 쓰고
혹시 아프거나 판단이 어려워지면 대신 운영해주고, 내가 세상을 떠나면 자녀들에게 딱 정한 대로 나눠줘라. 이걸 신탁회사나 은행, 법무법인에 맡겨 계약하는 거예요. 이런 상황일 때 신탁이 필요해요. 치매, 중풍, 뇌졸중처럼 판단 능력이 떨어질 수 있을 때, 자녀 간 상속 다툼이 걱정될 때, 자산을 맡길 사람은 없지만 보호는 확실히 하고 싶을 때, 미리 정해놓은 조건대로만 자산을 쓰고 싶을 때예요. 예를 들면요. 이 예금 내가 살아있는 동안 매달 100만 원씩만 꺼내 쓸 수 있게 해주세요. 사망 후에는 아파트를 세 자녀에게 4대 3대 3 비율로 분할해주세요. 치매가 오면 내가 지정한 법정 대리인만 자산을 운용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명확하게 정해놓으면 누구도 멋대로 건드릴 수 없어요. 신탁의 가장 큰 장점이 자식이 마음대로 못한다는 거예요. 유산이나 재산을 미리 넘겼을 때 제일 무서운 건 자식이 내 뜻을 무시하는 상황이거든요. 아직 살아있는데도 자기들끼리 나눌 생각부터 하는 거죠. 그런데 신탁은 이걸 아예 원천 차단해요. 조건을 충족하지 않으면 못 건드려요. 계약대로만 집행돼요. 부모의 동의 없이 자녀가 마음대로 못 움직여요. 이게 바로 신탁이 법적 안전벨트라는 말의 이유예요. 그럼 비용은 얼마나 될까요? 신탁은 상품에 따라 다르지만 보통 100만 원, 300만 원 선에서 계약이 가능해요. 단순한 금전 신탁은 약 100에서 150만 원, 부동산 포함 복합 신탁은 약 200에서 300만 원이에요. 추가 수수료나 운용 수수료가 별도로 발생할 수 있고, 은행 신탁사마다 수수료 구조가 상이해서 상담 후 비교가 필요해요. 10억 원 자산이 있어야 신탁을 하는 게 아니에요. 내 돈 5천만 원, 내 집 한 채도 충분히 신탁으로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어요. 누가 신탁을 많이 할까요? 혼자 사시는 분, 자녀와 심리적 거리가 있는 부모님, 형제 간 갈등이 예상되는 상황, 치매나 질병을 미리 걱정하시는 분, 자산이 적지 않은데 도와줄 사람이 없는 경우예요. 실제로 시중은행 고령층 10명 중 3명은 상속형 신탁이나 치매 대비 신탁을 이미 사용 중이에요. 요즘은 신탁 상담도 간편하게 받을 수 있어서 부담 없이 문의해 보시는 분들도 많아요. 신탁, 더 이상 특별한 제도가 아니에요. 신탁은 이제 부자들이 쓰는 법률 서비스가 아니라 내가 내 삶을 마지막까지 주도하기 위해 쓰는 도구예요. 내가 살아있는 동안도 떠난 뒤에도 내 뜻과 마음이 정확하게 전해질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 그게 바로 신탁이에요. 3가지 전략, 이렇게 활용하시면 돼요. 자녀와 관계는 좋지만 책임감은 부족할 때는 조건부 증여. 자녀 간 사이가 예민하거나 상속이 복잡할 때는 공증유언장. 치매나 돌발 상황이 걱정되고 노후 자산을 스스로 운영하고 싶을 때는 신탁제도예요. 여기까지 들으시면서 이런 생각 드셨을 거예요. 좋은 건 알겠는데 그럼 나는 지금 뭐부터 해야 하나? 조건부 증여, 유언장, 신탁 듣긴 했는데 어디서부터 시작하지? 지금부터는 이 전략들을 어떻게 내 삶에 적용할 수 있을지 아주 구체적인 준비 방법을 말씀드릴게요. 하나씩 따라오시면 어렵지 않아요. 우선 내가 가진 재산을 정리해 보세요. 지금 내 손에 있는 것부터 문서상 내 이름으로 된 것까지 다 써보는 거예요. 부동산은 집, 땅, 상가 등 주소와 명의를 확인하시고요. 금융자산은 예금, 적금, 보험, 증권 계좌 등이에요. 연금은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 있죠. 그리고 부채도 체크해야 해요. 보증, 대출, 신용카드 사용 여부까지요. 이걸 한 장에 정리하면 자산지도가 돼요. 이 자산지도는 유언장이나 신탁계약서 작성 시 기본 자료가 되거든요. 다음은 건강 상태와 돌봄 가능성 점검이에요. 재산보다 먼저 챙겨야 할 건 내 몸과 마음이거든요. 현재 복용 중인 약, 진단받은 병, 병원 기록을 정리해 보세요. 치매 가족력이 있다면 미리 체크하시고요. 병원 방문 동행 가능한 사람도 생각해 보세요. 자녀, 이웃, 간병인 등 목록을 만들어 보는 거예요. 건강이 악화되면 내가 가진 재산도 쓸 수 없는 돈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신탁 설계 시 돌봄 플랜이 꼭 함께 들어가요. 다음은 내 뜻을 정리하세요. 마음의 유언 초안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지금부터 종이 한 장 꺼내서 이렇게 써보세요. 누구에게 무엇을 주고 싶은지, 왜 그 사람에게 주고 싶은지, 반드시 지켜줬으면 하는 나의 가치 기준은 무엇인지, 장래나 간병에 대한 내 생각은 무엇인지 말이에요. 예시를 들어볼게요. 이 집은 큰아들에게 준다. 아플 때마다 옆에 있어 주었다. 간병비는 내 예금에서 처리하되 아이들에겐 부담 주고 싶지 않다. 장래는 간소하게 하고 부의금은 받지 말고 사회에 기부한다. 이건 법적 효력은 없지만 공증유언장이나 신탁 설계의 방향을 정하는 핵심 문서가 돼요. 다음은 전문가와 상담 스케줄 잡기예요. 조건부 증여, 공증유언장, 신탁 설계, 혼자 하면 어려워요. 하지만 상담 한 번만 받아도 절반은 해결돼요. 공증유언장은 법무사를 통해 진행 가능하고, 조건부 증여는 변호사 또는 공증센터에서 상담받으실 수 있고요. 신탁계약은 시중은행 PB센터, 신탁 전문기관에서 가능해요. 비용은 100에서 300만 원 선이에요. 받기 전엔 자산 목록, 마음의 유언 초안을 미리 준비하세요. 이 자료만 있으면 상담이 훨씬 빠르고 정확해져요. 요즘은 지자체 복지센터에서 상속 신탁 무료 상담도 진행하니까 꼭 확인해 보세요. 마지막은 자녀와 대화하기예요. 정중하고 담담하게 말이에요. 제일 어렵지만 제일 중요한 단계가 바로 이거거든요. 처음엔 이런 말로 시작해 보세요. 엄마가 너희한테 뭘 어떻게 주고 싶은지 생각해 봤다. 그냥 주는 게 아니라 내 삶도 지키고 싶어서 정리를 해두려고 한다. 그리고 이렇게 덧붙이세요. 내가 다 줄 순 있지만 그 대신 나도 부탁하고 싶은 게 있다. 우리 관계가 이 일 때문에 흔들리는 건 원치 않아. 그래서 문서로 남기려고 한다. 조건을 적는 게 차갑게 느껴질까 걱정되시죠? 하지만 요즘 자녀들은 말해요. 엄마가 미리 정해줘서 오히려 편했어요. 서로 눈치 안 보고 책임 있게 행동할 수 있어서 좋았어요. 이건 사랑을 정리하는 방법이자 여러분이 마지막까지 존중받는 권리예요. 혹시 지금 이런 생각이 드시나요? 도대체 뭘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모르겠어요. 맞아요. 막연함이 가장 큰 문제예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아주 구체적으로 지금 이 자리에서 내가 체크해야 할 5가지 항목을 짚어드릴게요. 첫 번째, 내 노후 생활의 우선순위를 정하세요. 무엇보다 먼저 질문을 던져야 해요. 나는 언제까지 일할 수 있을까? 내가 원하는 노후는 어디서 누구와 어떻게 사는 걸까? 돌봄이 필요해지면 어떤 방식으로 받고 싶은가? 병원, 요양원, 재가 서비스 중 나의 선택은? 장기 요양보험 신청을 고려하고 있는가? 이런 질문에 답이 있어야 그에 맞는 재정 계획, 자산 배분, 제도 활용도 가능해져요. 두 번째, 자산의 형태를 파악하고 조정하세요. 이런 경우 신탁이나 유언장보다 먼저 해야 할 건 현금 흐름을 확보하는 구조로의 전환이에요. 필요하면 연금 저당론, 월세급형 부동산 매각, 리츠 활용 또는 일부 자산의 생활비 전환이 필요해요. 즉, 내가 쓰기 위해 남기는 자산 구조로의 전환이 필요한 거죠. 남겨주는 재산이 아니라 내가 살아가는 재산이 먼저예요. 세 번째, 신탁, 유언장, 사전 의료 의향서 3종 세트를 체크하세요. 이 세 가지는 서로 다르지만 함께 갖추면 삶을 강력하게 지켜주는 삼총사예요. 신탁은 생전부터 자산을 관리하고 치매 등 상황 변화 시에도 내 뜻을 유지하게 해주고요. 유언장은 사후 재산 분쟁을 막고 내 의사를 법적으로 남길 수 있는 수단이에요. 사전 의료 의향서는 연명 치료를 원하지 않을 경우 병원이나 가족이 결정하지 못하게 내 의지를 명확히 남길 수 있어요. 세 가지 모두 미리 준비하지 않으면 아무 효력이 없어요. 네 번째, 간병 문제에 대한 나만의 플랜을 세우세요. 우리나라 65세 이상 노인의 10명 중 1명이 치매 진단을 받아요. 중풍, 파킨슨 등 돌봄이 필요한 질병도 갈수록 늘고 있죠. 그런데 간병은 가족에게 가장 큰 부담이 되는 영역이거든요. 간병인을 쓸 것인가? 자녀에게 부탁할 것인가? 요양병원은 어디로 갈 것인가? 누구에게 어떤 결정을 맡길 것인가? 돌봄 설계 없이는 자식도 본인도 모두 지쳐요. 신탁계약에 간병과 의료 지시를 포함시키는 것이 최근 급격히 늘고 있는 이유이기도 해요.
5번째, 내 뜻을 지지해줄 사람을 찾아두세요. 모든 서류보다 중요한 건 내 마음을 아는 사람이에요. 신탁수탁자, 유언집행자, 의료결정 대리인, 위임장 수령자. 모두 결국 내 대신 움직여줄 사람이 있어야 작동해요. 그게 자녀든 형제든 신뢰할 수 있는 제3자든. 지금 이 자리에서 이름을 써보는 연습부터 하셔야 해요. 이 5가지를 생각해보고 하나씩 적어보는 것만으로도 여러분의 노후는 훨씬 선명해질 수 있어요. 막연함을 밀어내는 건 거창한 계획이 아니라 지금 당장 써보는 한 줄의 생각이에요. 나는 요양병원보다는 집 근처 요양원에 가고 싶다. 나는 막내 딸에게 내 뜻을 맡기고 싶다. 나는 내 집을 팔아서라도 내 돈으로 내 삶을 책임지고 싶다. 그 한 줄이 여러분의 남은 시간을 완전히 다르게 만들 수 있어요. 많은 분들이 말해요. 나는 아직 멀쩡하니까 괜찮아. 하지만 안타깝게도 세상 일은 그렇게 흘러가지 않아요. 갑자기 찾아오는 사고, 예고 없이 무너지는 건강. 그때가 되어서야 마음먹는다면 이미 내 목소리는 아무 의미가 없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요즘은 준비된 어른이 되어야 한다고 해요. 유산은 단지 남겨주는 게 아니에요. 내 삶의 마지막 챕터를 내가 직접 연출하는 일이에요. 성인이 되면 이런저런 핑계로 돈 요구할 때마다 돈 줘 버릇하면 받는 건 당연시 여기고 부모 수중에 있는 것은 모두 자기들 것으로 착각합니다. 출가하면 내 품 안의 자식들이 아니고 새로운 독립가정의 공동 설립자가 되기에 부모의 위치는 며느리나 사위 그리고 손자 손녀의 다음 순서로 밀려나는 게 우리들 삶입니다. 이제는 환상을 버려야 할 때예요. 내 자식은 다를 거야 라는 생각 말이에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절망할 필요는 없어요. 오히려 이제부터가 진짜 내 인생이에요. 한 지인분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자식보다 형제나 지인들한테 쓰면서 살면 더 행복해집니다. 또 다른 분은 미국 사람처럼 다 쓰고 남으면 사회에 환원하고 갑시다라고 하시고요. 이런 선택들도 충분히 존중받을 만해요. 실제로 요즘 부모님들 중에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나 살 만큼은 남기고 주셔야죠. 몽땅 다 주고 나면 내가 필요할 때 손 벌려야 하잖아요. 정말 맞는 말이에요. 이런 경험담도 봤어요. 자식이나 지인이나 형제나 내가 돈 쓰고 먹여줄 때만 찾아요. 그래서 우리는 더 늦기 전에 준비해야 해요. 단순히 재산을 어떻게 분배할지가 아니라 내 삶의 의지를 어떻게 지킬 것인지에 대한 이야기예요. 이제는 자녀가 아니라 내가 내 삶을 책임지는 방식으로 마무리할 때예요. 여러분, 우리는 평생 가족을 위해 살아왔어요. 남편을 위해, 아내를 위해, 자식들을 위해. 그렇게 한 평생을 헌신하며 버텨왔죠. 하지만 이제는 남은 시간만큼은 나 자신을 위한 삶을 살아도 돼요. 단단한 준비는 결국 나를 지키고 내가 사랑했던 사람들까지 함께 지켜주는 힘이 돼요. 어떤 분은 이렇게도 말씀하시더라고요. 하지만 뭐라 해도 특히 어미의 마음은 자식 챙기게 되더라고요. 이제는 내가 주인공이에요. 주고 싶으면 주되 내 삶의 안전은 확보한 상태에서 주는 거예요. 그게 진짜 사랑이고 진짜 지혜예요. 또 어떤 분은 어느 정도 지극히 적은 돈만 남기고 자식들에게 나누어 주고 삽니다. 내가 세상에서 제일 잘한 것 중 하나예요. 그 자녀들이 나이가 들어 잘 살 때 주면 무엇합니까? 가장 아이들 키우면서 힘들 때 도와주어야지요. 대가 바라지 않아요라고 하시더라고요. 이것도 하나의 방법이에요. 하지만 중요한 건 대가를 바라지 않는다는 마음가짐이에요. 주되 바라지 않고 사랑하되 집착하지 않는 거죠. 기억하세요. 나이 들어서도 자식 눈치 보며 사는 건 이제 그만해야 해요. 사랑은 주되 주도권은 빼앗기지 않아야 해요. 내가 죽을 때까지 써야 할 돈은 절대로 미리 주면 안 돼요. 재산을 자식에게 다 주는 바보 부모는 당한다. 죽을 때까지 쥐고 있어야 행복하다는 말이 너무 냉정하게 들릴 수도 있지만 현실은 그래요. 또 어떤 분은 자식한테 가는 순간 자식 것입니다. 받으려고 주면 안 됩니다. 그냥 주면 끝입니다. 그러니까 저도 내 인생에 문제 없을 만큼 줘야 합니다라고 하시더라고요. 정말 명언이에요. 저도 내 인생에 문제 없을 만큼만 주는 거예요. 그게 답이에요.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삶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다면
지금 이 순간부터 여러분의 인생을 다시 여러분 손으로 선택해 보시기 바래요. 이건 재산을 지키는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무엇보다도 나의 마음, 나의 품격, 나의 마지막까지 지키는 일이에요. 오늘 이야기를 들으며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여러분의 경험과 생각을 댓글로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큰 위로와 깨달음이 될 거예요. 오늘도 끝까지 들어주신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려요. 오늘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소중한 분들께 공유해 주시고 구독과 좋아요로 저를 응원해 주세요. 여러분의 경험과 생각을 댓글로 나누어 주세요. 여러분과의 소중한 연결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